건물 꼭대기에 씌어 비, 눈, 햇빛, 바람 등을 막아주는 덮개인 지붕. 우리는 언제부터 집에 살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붕을 갖게 되었을까? 지붕이 없으면 그 집이 아니죠. 집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지붕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살아 숨쉬는 집의 본령이었던 전통 가옥의 지붕. 그 속엔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 배수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곡선을 도입한 것이 한국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옥의 상징이자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지붕.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선조들의 과학 기술을 살펴보자. 도심 속 고궁에서 그 위엄과 위용을 자랑하는 지붕. 오늘날 이 아름다운 지붕을 얻게 되기까지 선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초가, 억새, 너와기와 등 다양한 지붕의 형태를 갖게 되었을까요? 미학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리 가까이에 숨쉬고 있는 지붕에 얽힌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선사시대로 올라가면 그 첫 단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제 그 당시야 이제 아무래도 자연에 있었던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었겠죠. 그때 이제 움집이겠습니다만 움집 위는 대개 이제 억새를 이용해서 아니면 지푸라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나무 잎도 되겠죠. 움집은 땅을 파고 평면의 가장자리에 석가래를 경사지게 꽂아 중앙에 한 점으로 모이게 한 후 석가래 등을 기본으로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지붕을 형성하여 비와 바람을 막았다. 인공적인 벽체는 없었고 지상에 드러난 모든 구조물이 지붕이었다. 일단 비바람을 막아야 되겠죠. 또 겨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추니까 눈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자연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붕이 없이는 하나의 집이라는 구조가 생길 수가 없었겠죠. 이후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지프로 이형을 엮은 초가지붕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얇고 편편한 돌 조각으로 된 돌기와 지붕, 두꺼운 널 조각으로 된 너와 지붕, 참나무 껍질로 엮은 굴피 지붕과 기와를 얹은 기와 지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발전된 형태의 지붕이 만들어진 것일까? 구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민가는 초가지붕, 궁궐, 관아, 절 등은 기와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 따르면 계급에 따라 기와지붕의 모양새를 달리했다. 삼국시대에 이미 한국 지붕의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한눈에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드러운 담장이 사람의 발길을 붙드는 것. 전남 순천시 나간면에 위치한 나간읍성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 옛날 풍요로운 땅이라 불렸던 나간읍성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방 계획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도 옛 도시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소나무, 흙,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초가집. 누군가는요, 이 초가집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랜 이기가 낀 성벽은 물론 읍성 안에 동헌과 초가집 등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도시의 모양을 제법 잘 보존했다. 기와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붕의 곡선과 담장들의 아담한 선들이 마치 수많은 꼬막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옛날 초가집 그대로 돼 있네. 대단하다 대단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나가릅성 자주 옛날에도 오셨죠? 네, 한 몇 번 왔었는데 아, 근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금도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08가구에 한 250명 정도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명 살아있는 민속마을 이렇게. 과거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초가집은 추수를 마친 벼의 짚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었다. 해마다 이영을 얻는 일은 추수 후 꼭 해야 하는 한 해살이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진흙으로 두텁게 벽을 만들었으며 창호지 문을 설치했다.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이후 쌀 농사가 본격화되니까 가장 흔한 재료가 벼가 된 거죠. 벼단. 근데 이제 벼를 가지고 이제 초가를 얹기 시작한 것이 보편화가 돼서 가장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벼를 올린 초가가 되는 거고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농경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볏짚은 구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다방면에 다양하게 활용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아기를 출산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이 볏짚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태반도 이 볏짚에 묶어서 태실에 묶거나 아니면 태워주었고 우리가 볏짚에서 나는 알고 쌀이죠. 이걸 주식으로 써먹고 우리가 마지막 이제 뭐 제사상으로 갈 때 볏짚에 묶여서 갔죠. 그래서 볏짚은 우리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초가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그러죠. 일상과 연관이 있거든요. 초가집은 짚과 소나무와 흙 등의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다. 짚으로 만든 지붕은 가벼워서 기둥에 거의 압력을 주지 않으며 여러 겹을 겹쳐 올려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도 짚의 결을 따라 흘러내려 잘 새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그냥 볏짚이라기보다는 좀 촘촘히 쌓아놨거든요. 저걸 다 어떻게 몇 급이나? 그게 나이테라고 보면 돼요. 네. 나이테. 그래서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한 켜 한 켜가 1년. 그러니까 그 집의 연륜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걸 또 두께가 오래되면 또 싹 걷어요. 걷어내고 다시 익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붕의 나이. 초가집의 지붕이 용마루 부분과 끝으로 이어지는 경사 지붕을 갖게 된 데는 바로 배수의 문제 때문. 용마루 부분은 평평하고 밑으로 갈수록 처마 쪽으로 갈수록 급격한 경사를 주는 그런 뒷동산과 같은 경사를 갖게 되는데 그건 역시 이제 그 용마루 부분은 수량이 적고 처마 쪽으로 올수록 수량이 합쳐지니까 모아지니까 많기 때문에 경사를 줘서 빨리 배수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스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무조건 빨리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곡선을 갖게 됐다는 거죠. 또 지붕 위에 얹힌 볏짚은 단열재 역할을 한다. 단열재란 열을 전달하지 않는 재료로서 그 원리는 재료가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갖도록 한 것이다. 양철 지붕이나 돌 지붕보다 초가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집의 단열재 역할 때문이다. 그 초가집 같은 경우는 이 지푸라기 자체가 동그란 통 형식으로 생겨 속에 매디매디가 있거든요. 이 마디마디마다 공기가 보관돼 있어요.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단열창이라는 게 있죠. 이 단열창은 유리를 두 개를 해서 가운데 공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공기의 기류가 흐르지 않으면 열이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열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공기를 막기만 하면 절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미 그 지푸라기 속에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초가집의 재료가 되는 지푸라기가 갖는 통기성과 단열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연 소재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지푸라기는 1년만 되면 썩는 성질이 있어서 매년 겨울 지붕을 다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조선 후기에 가옥은 주로 초가였겠죠. 초가가 대부분인데 가장 초가의 문제는 매년 바꿔야 되고 비가 잘 새고 거기에다가 화재 위험이 큽니다. 화재 위험도 한 번 불나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전체 마을 전체가 전소되다시피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와로 빨리 바꾸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거나 지속적인 장마의 속수무책인 초가집. 뿐만 아니라 한 집에 불이라도 난다면 마을 전체로 번지는 아찔한 상황. 사람들은 초가집을 대체할 다른 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이나 기와를 지붕으로 삼으려면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비용 절감을 위해 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의 취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한꺼번에 못 모으니까 차근차근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서로 한쪽에 밀어주고 또 이쪽 집에 밀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와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벼농사를 짓는 평야 지역이 아닌 산골짜기나 오지 마을에서는 어떤 형태의 지붕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임원 경제지에 따르면 나무를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너와집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나무 판을 잇는다. 그러니까 비늘처럼 모든 건 다 지붕은 비늘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이어야 되니까 비늘처럼 쭉 이어서 쓴다. 그러면 초가 지붕보다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자작나무 껍질 지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쪽 내륙 지방, 우리도 백두산 근처에 자작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많이 서식하고 있으니까 또 그걸 많이 썼겠죠. 북쪽 내륙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는 기와나 집 대신에 나무를 이용해 지붕을 만들었다. 하전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원도가 나무가 많잖아요. 산골이고. 그래서 쉬운 자재를 구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노화집이 많이 있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쌓아두었다가 품앗이로 함께 운반하기 시작했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에 막걸리나 음식을 내서 먹으며 서로를 도운 것이다. 그렇게 너와 집은 이웃 사람들의 품앗이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집이었다. 척박한 땅 강원도에서 살아온 사람들. 겨울이면 수북하게 쌓이는 눈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설피를 신고 너와를 얹었다.
이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무였기 때문에 너와는 산간마을 지붕에 적합한 재료였다. 겨울을 따라 도끼로 쪼개서 얹어두면 여름에는 바람이 통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너와 위로 눈이 쌓여 보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너와를 다듬는 방법에는 너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선조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뭐 뒤틀린 것 있고 골이 졌잖아요. 골 진 이유는 그 물이 옆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해서 쪼개서 덮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 너와를 제작할 때 톱으로 썰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 반드시 쪼개서 만들어야 서뭇골이 살아 있어가지고 나무도 다 썩지 않고 배수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죠. 그 수명도 역시 달라져요. 이게 너와를 톱으로 킨 거는 한 2, 3년이면은 썩어버리고 도끼로 뽀갠 건 한 10년까지 가요. 그 정도 수명 차이가 있는 걸 봐서 이 서뭇골을, 나무의 서뭇골을 이용한다는 그 과학적 원리가 너와 지붕에는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올려다보면 송송 뚫린 구멍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무언가 미완성의 작품 같지만 이것이 너와 지붕이다. 언뜻 보기에 눈비가 내리면 천장 곳곳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다. 지금 그 천장을 보면은 그 하늘이 쳐다 보일 듯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저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나무가 자연 그 나이테대로 쪼개다 보니까 나무가 뒤틀리고 판판한 것도 있고 이제 이래서 그 뒤틀린 부분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웬만한 비는 이렇게 하늘이 쳐다 보일 정도로 하더라도 비는 잘 안 셉니다. 하지만 너와 지붕은 강원도 산골의 환경에 적응된 건축법이다. 습기를 받으면 차분히 가라앉는 성질 때문에 너와 집은 비가 새지 않는다. 또한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오고 가니 환기도 잘 되고 적당한 습도도 유지된다. 여름에는 너와가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도 잘 빠져나가고 그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요. 그리고 뭐 겨울에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집이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너와 집은 구조도 다르다. 미음자형의 집안에 축사가 있다. 귀한 재산인 가축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에 조상들도 아주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 부엌도 안에 있죠. 화장실만 밖에 있어요. 화장실만 밖에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거죠.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날씨가 추운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는 이 산간 지방에서는 그 맹수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 안에 인간과 같이 하나의 공간에 생활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집 구조도 강원도만의 특별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작을 떼는 아궁이의 열기는 구들장을 돌고 돌아 집을 따뜻하게 한다. 아궁이와 방 사이에는 두둥불이라 하여 집안을 밝히는 불을 피웠고 그 아래는 화티라는 불꽃을 담아두는 공간도 있다. 굴뚝을 통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연기들은 너와 지붕의 틈을 통해 빠져나가거나 까치 구멍을 통해 배출됐다. 그 흐름은 너와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이 끄럼이 올라가서 그 실면은 너와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끄럼 때문에 그 빨리 썩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빨리 안 썩으니까 좀 오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니까 또 빨리 젖었다가 빨리 마르고 그래서 나무가 빨리 안 썩는 거죠. 초가집에서 나무를 활용한 너와 집을 지나 사람들은 흙을 이용한 좀 더 견고한 집을 꿈꾸기 시작했다.
우리 곁에 아직 남아있는 다양한 기와 지붕의 형태를 만날 수 있는 곳, 경상북도 고령의 계실마을. 60여 가구 중 80% 정도가 기와집으로 이루어진 한옥마을이다. 오늘 저는 아주 귀한 마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종택은 무려 350여 년간 성리학이 명맥을 이어온 김종직 선생의 혼이 담겨 있는 전필제 종택입니다. 지붕 위에 핀 꽃이라 불리는 기와, 다양한 기와의 형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지혜를 함께 만나보시죠. 문충공 전필제 김종직. 그는 정몽주 길제의 학통을 이은 조선 초 살인파의 큰 스승이었다. 그러나 연산군 때 그가 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조의 제문으로 인해 일어난 무오 사화로 관직이 박탈되고 부관 참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여기가 전필제 종택이구나. 중종 반정으로 다시 영의정에 추증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후손이 이 고택을 지키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집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보시는 쪽에 문풍세가라고 적혀있는 요 건물이 사랑채입니다. 사랑채고요. 또 사랑채 뒷면에 가면 안채가 있어요. 또 왼쪽에 보면 흑간채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중사랑채가 있어서 네. 미음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다 한 집이네요. 예, 한 집이죠. 전체적으로 미음자 형태로 사랑채, 안채, 고방채, 중사랑채로 이뤄진 건물로 1800년대 조선 후기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옆에서 보면 활처럼 휜 자연목을 그대로 쓴 들보와 돌출해 놓은 처마 지붕이 인상적이다. 전필제 선생이 성리학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후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지 말고 선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청렴하게 집도 앞에 집으로 지었어요. 정면 5칸, 측면 2칸 맞배 지붕을 하고 있는 집. 처마를 마주대고 있는 형상의 맞배 지붕은 용마루와 내림마루만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지붕. 짓기에 편리하고 검소한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지붕인데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색깔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이제 또 안에 보면 천장이 다 보이죠. 이런 식의 지붕의 형태를 연등식 천장이라고 부르는데 연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색깔이 환하게 다 보이죠. 요거는 맞배 지붕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마주 보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쭉 빠져나가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배를 맞췄고요. 맞배 지붕의 대표적인 건물인 수덕사 대웅전. 앞면 3칸, 옆면 4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을 한 맞배 지붕으로 꾸몄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한 구조가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사랑채를 돌아 들어오면 보이는 중사랑채. 중사랑채는 우진각 지붕으로 꾸몄는데 우진각은 지붕의 측면이 삼각형으로 측면의 꼭지점이 용마루와 만나는 형태이다. 아까 보신 거는 맞배 지붕이라서 맞배, 네. 색깔이가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의 사이 공간이 거의가 없어요. 네네네. 여기 이제 우진각은 양쪽에 있는 색깔을 한때 모아서 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한쪽으로 다 모여 있는 이거 다 모였죠. 이게 우리 또 우진각 지붕의 전통적인 색깔의 모형이에요. 자, 만약 이게 사이가 넓게 되면은
집이 각이 벌어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목수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던 겁니다. 촘촘하게 엮었다. 우징각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것이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을 살린 곳이다. 국보 1호 숭례문은 중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징각 지붕을 얹어 그 아름다움과 위용을 뽐낸다. 우징각 지붕은 용마루와 추녀 마루로 구성되어 추녀 끝을 올려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계실마을의 집들은 주로 팔작 지붕의 형태를 띠는 집이 많이 있는데 사찰이나 궁궐같이 중심이 되는 건물에 사용된 팔작 지붕. 화려하고 그만큼 지붕 면적을 크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개보수 과정을 통해 지붕 면적에 대한 할당량이 높아져서 팔작 지붕은 이제 흔한 지붕이 되었다. 우징각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더 큰 규모가 필요했어요. 재물도 따르지 권력도 따르니까. 사람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짓는데 이런 형태의 집을 우리가 팔작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팔짝이 어떤? 팔작이라는 네. 위에 이제 삼각형이 있고 합각이 있고 밑에 보면 처마가 내려오는 게 한문으로 8팔자같이 생겼다고 팔작. 팔작 지붕은 지붕면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 우진각 지붕과 같으나 양측면에 합각이라 부르는 삼각형 부분이 있어 추녀마루가 용마루 선까지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합각부에서 한번 끊어지는 점이 다르다. 대표적인 곳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어떤 군집이 되는 그런 건물 안에서의 팔작 지붕은 그 사찰이면 사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궁궐 같으면 가장 거기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은 팔작 지붕을 했죠. 화려하기도 하고 그만큼 지붕 면적이 크게 만들었죠. 즉 지붕 면적이 크면 넓으면 넓은 만큼 그만큼 화려함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지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흔히 버선코 같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의 가장 윗부분인 옆으로 지나가는 곡선 용마루 곡과 처마곡, 내림마루곡 등 여러 가지 곡선이 도입되는데 대개 이런 곡선들은 현수 곡선이다. 현수 곡선은 빨랫줄이 이렇게 마늘력에서 쳐진 가장 편안한 곡선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가장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끼는 곡선이 현수 곡선인데 우리나라 지붕마루곡에는 그런 곡선들이 올라가는 뜻이고요. 지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배수 기능과 관련된 것은 지붕의 면곡,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다. 지붕의 가고를 구성하거나 기와를 올릴 때 물매나 면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의 한 점을 찍어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다. 그 곡선의 특징은 비물을 똑같이 떨어뜨린다고 가정했을 때 직선하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비교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원리다. 직선하고 곡선 비교하면 거리상으로는 곡선이 훨씬 멀리 올 거 아니에요.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상으로는 먼데 빗물을 실제 배수시키는 능력을 실험해 보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지붕이 배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수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곡선을 도입한 것이 한국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붕의 가장 큰 목적이 배수 능력인데 초가집은 지붕 꼭대기에 물이 수량이 적고 처마 끝으로 올수록 수량이 많아지는 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인 기와는 이 원리에 따라 빗물을 빨리 배수시킬 수 있게 된 것. 한국 지붕의 또 다른 특징은 석가래의 배열. 팔작 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의 경우 석가래의 배열을 마치 부채살이 퍼진 모양의 선자 석가래로 연속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주는데 이 선자연의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 이 처마 곡선을 만들려면 평고대라는 게 필요해요. 석가래 끝에 이제 횡으로 길게 걸리는 게 평고대인데 그게 이제 지붕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모서리 쪽에 추녀를 먼저 양쪽 추녀를 걸고 그 양쪽 추녀에 의지해서 평고대를 가로질러서 건 다음에 그럼 이제 곡선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곡선에다가 석가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추녀 옆에 거는 석가래인 선자연. 부채살처럼 퍼지도록 앞에 걸리는 석가래가 선자연인데 그 선자연은 곡이 선자마다 다르다. 걸리는 것마다 즉 치수가 다르다는 것인데 선자연을 걸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중국의 영조법식이라고 하는 기술서에도 보면 선자연에 대한 공정 기술이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처럼 정선자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송나라 때 영조법식도 어선자를 거는 모습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장인들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고도의 기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 설계가 담겨 있는 지붕. 그런데 그 지붕을 올리는데 기와는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실제로 계실마을의 기와는 대부분 전통 기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필제 종택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와들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단단함과 아름다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전통 기와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점질토, 낙동강 유역을 흘러내려가면서 아주 미시한 흙이 앉아서 좋은 흙을 쓰네요. 좋은 흙을 썼고 또 높은 온도에서 굽는데 그래서 순간적인 온도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기와가 자기와 같이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지방의 전통기와는 낙동강변을 따라 퇴적된 아주 고급의 점토질로 만들어진다. 고령 쪽의 흙이 속에 그 철분 성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온도로 기와를 굽더라도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물을 덜 흡수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와를 만드는 과정에 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한식 토기와를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제토, 성형, 건조, 소성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에서 기와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흙. 흙은 기와의 단단함과 연관된다. 저희가 이 인근의 흙들을 뭐 여러 가지 사용해 봤는데
실제로 이 퇴적된 2차 점토가 제일 교형으로 잘 맞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워냈을 때 이 성형될 때 이제 가소성도 좋았었고, 그리고 건조할 때 파손율도 줄고, 그리고 기와를 구워서 만들었을 때 겨울철에 이제 얼었다 녹았다 물이 흡수돼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터져나오는 그 동파 현상 자체도 없어지고요. 전통 기와의 단단함은 실험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충격을 이겨내야 하는 기와는 강도와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강도 테스트 하는 걸 보셨는데요. 여기 지금 케이스 규정은 2,800N입니다. 현재 지금 이 제품은 7,034N이 나왔고요. 이 강도를 이제 세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온도를 많이 이제 높여가지고 구우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쭉 보셨던 이제 흙 전처리 과정부터 건조, 그 모든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통합돼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강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붕에서 기와를 시공할 때 와공들이 기와를 밟고 다닙니다. 그때 이제 일단 시공할 때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모박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도 그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높은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낮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논에 있는 흙을 활용해서 기와를 구웠는데, 논에서 가져온 흙에는 지푸라기와 여러 가지 풀뿌리, 모래와 자갈들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 순수한 흙이 아니라 다른 점토나 미생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거기다 문양도 넣고, 그 당시에는 장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이완이 되고 어떤 수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와가 요철이 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기와가 서로 간에 점착력이 세져서 한번 기와를 올리면 그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또 하나 방수 기능과 관련된 것 중 하나가 기와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에 있는데, 기와의 색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와를 제작하는 과정에 탄소를 주입시키는데, 마지막 굽는 과정에서 소나무를 태워 나오는 그 얼음을 기와 속까지 들어가게 입히는데, 그 탄소라는 것이 사실 방수의 탁월한 물질이다. 불탄 재 같은데 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물이 굴러가잖아요. 이게 스며들어지 않고. 그게 이제 방수 능력인데, 그래서 탄소를 주입시키면은 기와의 방수 능력이 현격히 향상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탄소가 이 강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와 색깔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백제 초기와 고구려 초기만 해도 붉은색 기와가 많았던 반면, 중기를 벗어나면서 색깔이 달라진다. 초기를 벗어나 중기부터는 되게 검어지는데, 중간 정도는 회색이 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는 겁니다. 탄소를 먹이는 기술이. 그러니까 그걸 탄소를 먹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그런 방수 능력이라든지 또는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요즘에 반도체를 개발한 것만큼이나 상당히 혁신적인 이 첨단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되는 거죠, 기와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붕.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곤 했던 살아 숨쉬는 집. 그 속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동굴에서 살기 시작하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이라는 공간을 얻게 되기까지 지붕은 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옥에서 지붕은 한옥건축의 백미라 불리는 경사지붕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름다움을 넘어서 자연에 순응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지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